안녕하세요. 제 또래 애청자분들에게 할 말이 너무나 많은 30대 여자입니다. 덫에 걸린 기분을 혹시 느껴보신 적 있나요? 심지어 처음에는 그게 덫인 줄도 모르고 나 스스로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걸 깨달았을 때 느껴지는 허무함과 무력감이란 사람이 저마다 좀 이상한 지점에서 고집을 부리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고집은 내가 고집을 부렸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눈앞에서 보고서야 상황을 인정했을 때 그 고집이 꺾이게 되죠. 저 또한 제 스스로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도 모르고 한참을 길을 잃고 헤매다가 아예 새로 벽을 뚫고 출구를 만들어서 빠져나왔기에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종종 내가 내린 결정에 의심을 품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엄밀히 제가 길을 잘못 들기 시작했을 때는 아마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며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 기준점이 될 거예요. 그 당시 저는 30 중반이었고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편은 30 후반이었죠. 남편은 국내 유명 주류 회사의 영업사원이었는데 왜 영업사원이라고 하면 흔히 말빨도 좋고 쾌활하고 부침성 좋은 그런 이미지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남편은 그런 이미지보다는 좀 더 차분하고 진중한 이미지였어요. 또 사람이 사소한 거 하나에도 책임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뱉은 말은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일은 아예 처음부터 약속을 하지도 않았죠. 다른 사람들은 그런 단호함을 냉정하고 인간미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남편의 모습에 더 믿음이 갔습니다. 나중에 남편과 진지한 관계가 됐을 때 그 책임감이 타고난 성정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남편이 지고 가야 할 삶의 무게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남편은 일남 이녀 중 장남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와 두 동생들을 아버지 대신에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원래 목표로 했던 대학원 진학도 포기하고 바로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떠난 가족의 빈자리까지 채워야 한다는 그 부담감, 제가 너무 잘 알죠. 저 또한 너무 당연하게 그 부담감을 지고 살았으니까요. 저는 30년 동안 한 우물만 판 사업가인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자라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너질 만한 역경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제게는 같이 있으면 혹시 쌍둥이냐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닮은 2살 터울의 언니가 있었어요. 자매는 평생 둘도 없는 절친이라고 하는데 저 또한 언니와의 사이가 아주 돈독했죠. 부모님께는 자랑스러운 장녀이자 제게는 친구 같지만 든든하기도 한 언니. 하지만 저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런 언니를 가슴 한구석에 고이 묻어둘 수밖에 없었어요. 심장 쪽에 지병이 있던 언니는 20살도 넘기지 못하고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저는 30을 훌쩍 넘는 어른이 됐는데 제 마음속 언니는 늘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어린 모습이었죠. 저도 정말 제 분신 같은 언니를 잃었지만 부모님께서는 영혼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남은 가족들이 무너질 수 없기에 어떻게든 버티실 수 있었는데 아마 그 버티시게 된 힘이 바로 저였나 봐요. 아니, 버틸 수 있게 제게 더 집중을 하신 겁니다. 종종 제게 뭐든지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떠난 언니에게 못 해주셨던 걸 다 내게 해주고 싶으신가 보다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치 않은 특권이 제게는 기분이 좋다기보단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하나 남은 자식인 제게 집중하시며 떠난 언니에 대한 그리움을 잊으려고 노력하시는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릴 수 없기에 저는 제 선에서 최선을 다해 그 기대에 부응을 하려고 했어요. 언니 목까지 좋은 딸의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죠. 그리고 그런 제가 남편을 만났을 때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누구보다 공감해주는 상대를 만나게 된 겁니다. 내가 제일 무서운 게
돌아가신 아버지만큼 가족들한테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거야. 나는 진짜 죽어라 노력하고 가족들한테 헌신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가족들이 우리 남편이 있었으면 우리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하고 아버지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면 내가 너무 허무하잖아. 맞아. 민우 씨도 그런 기분 아는구나. 내가 어렸을 때 조금이라도 학교 성적 떨어지면 제일 먼저 걱정이 되는 게 내 내신 문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혹시 우리 부모님이 떠난 언니랑 나를 마음속에서 비교할까 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그런 분들도 아닌데 나 혼자 지레 겁먹은 거지. 그래도 혜원 씨 부모님께서는 눈치는 안 주셨잖아. 내 동생들은 은근히 나 눈치도 줬어. 뭐 내가 주는 용돈이 좀 줄거나 지들 원하는 거 안 사주거나 하면 내 앞에서 아버지 그립다는 말도 하고 저희는 지울 수 없는 공통점 하나로 빠르게 깊은 관계가 됐고 마치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 마냥 잘 맞았어요. 1년 반 정도의 연애를 하다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죠.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도 남편의 가족들을 향한 헌신과 희생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저와 만나고 있다가도 동생들이나 어머니께 무슨 문제가 터지면 어쩔 수 없이 달려가곤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시장에서 오랫동안 반찬 가게를 하셨었는데 한 번은 그쪽 상인들 몇몇과 시비가 붙어서 저와 1박 2일 여행을 갔던 남편이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혼자 서울로 먼저 가기도 했습니다. 또 그 당시 미용사를 준비하고 있던 둘째 동생이 학원에서 사기인지 뭔지를 당했을 때도 바로 달려가서 해결했던 게 남편이었어요. 왜였을까요? 그때는 시어머니나 시누이들 주변에서 터지는 사건, 사고들에 대한 생각보다 그저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달려가는 남편의 어깨에 올려진 묵직한 책임감만 눈에 들어왔어요. 그랬기에 결혼 전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제가 봤던 광경과 제가 느낀 기분은 어쩌면 예견됐던 결과지만 저만 보지 못했던 것일지도 몰라요. 일단 시댁으로 가서 제가 첫 번째로 놀랐던 건 바로 시어머니의 음식 솜씨였어요. 정말 잔뜩 긴장하고 가서 혹시 시댁 식구들과 식사하다가 탈이라도 날까봐 소화제도 먼저 먹고 갈 정도였는데 저는 그날 마치 며칠 굶었던 사람처럼 거의 10분 만에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웠습니다. 갈비찜이나 코다리 조림, 꼬막 무침도 물론 맛있었지만 제가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었던 건 바로 무생채 무침이었어요. 아니, 정말 단순한 반찬인데 어쩜 그렇게 상큼하고 감칠맛이 기가 막힐 수가 있을까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제가 잘 먹고 있는 걸 계속 보셨는지 후라이 해줄 테니까 그거랑 비빔밥 해 먹을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염치도 모르고 진짜 신나게 네! 라고 대답했고요. 시어머니는 큰 밥그릇을 가지고 오셔서 무생채, 고추장, 계란 후라이와 참기름만 넣어도 먹음직스러운 비빔밥을 숟가락으로 비비시며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며느리 너한테 크고 값진 건 못해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평생 배불리 먹여줄 수 있어. 먹는 즐거움이란 말이 괜히 있니?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만은 따뜻한 시어머니를 만난 것 같은 생각에 긴장했던 마음이 스르르 녹는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는 다 비벼진 무생채 비빔밥을 제게 건네며 진짜 하고 싶었던 본심을 쏟아내시기 시작하셨어요. 봐서 알겠지만 이런 집에서 얼마가 나오겠니? 세상이 아무리 변했어도 아직 남자 쪽에서 집해 가야 한다고 하는데 우린 이렇게 좁다란 집에서 몇십 년 살면서 어떻게 아들내미 결혼한다고 서울의 아파트 수준의 집을 마련해줘. 안 그러니? 네? 어머님, 그건 염려하지 마세요. 당연히 저희 둘이 결혼하는 건데 저희가 살 집도 저희가 알아서 구해야죠.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인데 혹시 집은 안 해줬으니 혼수는 해주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거 아니냐? 예, 나도 세탁기, 냉장고, 저 TV 다
평균 7, 8년은 썼어. 저기 저 전자레인지는 언제 산 건 줄 아니? 여기 서인이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쯤 샀을 거다 아마. 그러니까 결론은 저와 남편의 결혼에 1,000원 한 장도 보태줄 여력이 없다는 걸 어필하시는 거였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어차피 시댁의 경제적 상황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뭔가 받을 생각도 추호도 없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의 말이 좀 불편하고 불쾌하더라고요. 저는 받을 생각도 없는데 마치 제가 뭔가 바라는 사람이라는 듯 나중에는 침까지 튀겨가면서 본인 집에는 정말 돈이 없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산다는 걸 강조하는 시어머니. 그 모습을 보는데 아까 전까지만 해도 달큰하니 맛있던 무생채 맛이 왜 갑자기 씁쓸해지는 걸까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첫째 시누이가 갑자기 돈 얘기로 다운된 분위기를 띄운다고 주방에서 소주병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옷자락 사이로 언뜻 보이는 문신이 가득한 팔뚝 안에 술병을 한아름 안고 말이죠. 야, 공서연, 갑자기 무슨 술이야? 너 내일 출근하잖아. 어? 나 내일 출근 안 해. 이번 달 초에 회사 그만뒀는데? 그리고 원래 좋은 날에는 술이 빠지면 안 되지. 그리고 엄마 코다리가 얼큰해서 막 술을 부르잖아. 새언니, 술 좀 해요? 술 장사하는 회사 다닌 남편 만나서 좋은 건 당연히 원하는 술을 간이 썩도록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맞아. 새언니도 술 좋아해서 우리 오빠랑 결혼하는 것도 좀 있죠? 평생 공짜 술은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까는 슬슬 들어가던 반찬들이 갑자기 속에서 콱 얹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돈 얘기로 시작하다가 돈 얘기로 끝난 시어머니의 말과 아예 본인 오빠가 결혼할 사람 인사시키는 날 마련한 식사 자리를 순식간에 술상으로 바꿔서 지들끼리 신나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시누이들. 그날 집에 오는 길을 데려다 주던 남편은 제게 철없는 누이들을 대신해 사과를 하긴 했지만 복잡해진 제 마음은 풀리지 않았어요. 물론 결혼의 조건에는 배우자를 보고 결심하는 게 8알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내가 가족이 될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보고 나니 싱숭생숭해지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도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져서 표정 관리를 못했는데 현관문을 들어서는 저를 마주한 아버지께서는 처음 시댁 식구를 보고 온 제게 물어볼 게 많은 표정이셨어요. 잘 갔다 왔어? 어땠니? 네? 네, 뭐 그냥 그랬어요. 엄마는요? 너 오면 물어볼 거 많다고 아까부터 기다리다가 몸살기가 좀 있는지 약 먹고 바로 잔다. 근데 혜원아, 너 표정이 왜 그러냐? 가서 무슨 일 있었어? 그냥 그랬던 것 같지가 않은데? 아니요, 일이라뇨. 시어머니 음식 솜씨가 좋아서 너무 많이 먹었나? 좀 얹혔나 봐요. 이놈아, 아빠 속에 생각하지 말어. 네 아빠가 그런 말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것 같냐? 얼른 말해봐. 뭐가 우리 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 귀신은 속여도 저희 아버지는 못 속이죠. 저는 착잡한 심정으로 아버지 곁에 앉아서 그날 있었던 일과 제가 느낀 감정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끊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계시다가 제 말이 끝나고 나서도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입을 여셨어요. 그래, 혜원이 네가 뭐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는지 또 뭘 걱정하는지 알겠다. 근데 이거 하나 딱 정리하고 넘어가 보자. 만약 혜원이 결혼 후에 네가 우려한 상황이 오면 공서방이 다른 거 다 지켜두고 너 하나 지켜주고 네 편이 될 것 같아? 혜원이 네가 공서방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느냐 그 말이야. 만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 딸이 이 남자 아니면 안 된다. 이 남자와 가정을 꾸려서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결정을 하면 아빠는 무조건 우리 딸 도와줄 거야. 아빠가 공서방을 만나봤을 때 착실하고 괜찮은 청년이라고 생각하긴 했다만 혜원이 너만큼 겪어보지 못했잖아. 진짜 모습도 모르고. 제가 겪은 걸로만 봐도 사람 정말 좋아요.
저한테 참 잘하고 다정하고 책임감도 있고 결혼을 한다면 이런 가정적인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 식구들 보고 나니까 좀 싱숭생숭해졌어요. 그럼 됐지. 네가 보는 그 사람의 모습을 믿으면 된 거야. 물론 다른 가족들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건 알겠는데 어차피 같이 사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라. 그리고 다른 걱정거리는 아빠가 덜어줄게. 그리고 아버지는 제게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겠다는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와 남편이 모은 돈으로 전셋집을 얻으려고 이리저리 발품 팔며 알아봤는데 갑자기 아예 집을 해주신다니 너무 놀랐죠. 혹시나 또 하나 남은 자식에 대한 부채감 때문에 무리를 하시는 건 아닌가 했지만 제게 신혼집을 약속하시며 웃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면서 더 거절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게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은 바로 저희 집에 찾아와서 아버지와 어머니께 거의 절을 하는 기세로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도움을 받는 만큼 따님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날 아버지와 남편은 처음으로 장인과 사위 사이로 술 한 잔을 기울이게 됐고 서로 속 깊은 대화도 나눴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신혼집을 해주신다는 소식에 기뻐한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어느 날 제가 인사드리러 간 날 잘 먹었던 반찬 몇 가지 쌌다고 남편과 들러서 가져가라고 저를 초대하셨거든요. 근데 반찬은 그냥 저를 낚을 미끼였던 셈이죠. 예, 민우한테 집 얘기 들었다. 어쩜 사돈어른 통도 크시지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덜커. 사돈어른 사업한다는 건 들었는데 내가 이 정도로 자산가일 줄은 몰랐어. 대체 무슨 회사를 경영하길래 딸 자식 결혼한다고 서울에 아파트를 쉽게 사. 아, 저도 아버지 사업에 대해 잘 아는 건 아니어서요. 에이, 그래도 기본은 알 거 아니야, 기본은. 1년 매출이나 뭐 사원수는 얼마나 되는데 대체 규모가 어느 정도야. 궁금해 죽겠네. 어머님, 정말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아유, 뭐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건데 그럼 혹시 나중에 사돈어른 은퇴하면 그 회사는 네가 물려받니? 우리 민우 지분은 얼마나? 아유,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무슨 감사 나왔어요? 뭘 그렇게까지 궁금해해요. 혜원이가 불편해하는데 괜한 거 그만 물어보시고 그냥 장인어른 덕에 제일 걱정거리였던 거 해결했다고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아시겠어요? 다행히 저희 아버지 회사 얘기에 시어머니 눈에서 튀는 불꽃에 남편이 물을 뿌렸지만 아버지 사업에 대한 시어머니의 관심이 식은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하기 시작하셨기에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거죠. 앞서 제가 잠깐 말을 흘렸던 것처럼 첫째 시누이는 거의 백수에 가까운 상태였어요. 늘 구직 활동을 하고 정말 작은 회사에라도 취직을 하지만 그게 반년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회사 안에서 잘못을 해서 권고사직을 당한 적도 있었고 상사와 대판 싸우고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온 적도 덜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딸의 막무가내 행동을 남편에게 전화해서 서연이 그 기집애 때문에 못 살겠다고 우는 소리를 하셨죠. 또 그런 얘기를 들은 남편은 이리저리 연락을 해서 시누이를 취직시킬 면접 일정을 잡아주기도 했고요. 나중에 남편에게 동생 면접 잡아주다가 취직 후에 무단으로 때려친 적이 있어서 인간관계 여럿 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기함을 했네요. 근데 이제 그 버릴 인간관계 저도 포함되는 건가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아유, 서연이 고개 또 일 때려치고 들어왔다. 내가 못 산다 진짜. 아니 세상에 입맛에 딱 맞는 직업이 어딨어. 다들 참고 돈 생각해서 버티고 하는 거지. 남편에게 해야 할 푸념을 제가 듣게 됐네요. 시어머니는 20분 동안을 첫째 시누이를 어떻게 하면 좋냐고 걔 때문에 제 명예 못 살겠다고 푸념을 늘어놓으셨고 저는 그냥 드러나 드리자 하는 생각에 중간중간 위로를 하며 시어머니 비위를 맞췄죠.
근데 어째 말이 이상한 곳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얘가 한 군데 자리를 못 잡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냥 남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 주인의식이 하나 없으니까 그냥 뒤돌면 바로 끝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못 붙이는 거지. 그래서 말인데 혜원아, 혹시 너희 아버지 회사에 남는 자리 없니? 내가 염치가 없이 편한 자리 달라곤 못하고 그냥 쓰레기통 비우는 청소일이라도 괜찮아. 네 아버지 회사면 얘도 눈치가 보이니까 잘 못 그만두지 않겠니? 그래도 가족 회사니까. 이건 대체 무슨 논리죠? 취직해서 일하는 시간보다 백수로 보내는 시간이 배는 더 많은 신우이가 저희 아버지 회사라고 갑자기 없던 성실함과 인내심이 생기겠냐고요. 그냥 시어머니께서 한심한 딸 모습 더는 보기 싫으니 쉽게 제게 부탁해서 치워버리려는 것뿐이죠. 당장 거기서 생각 있는 회사면 아마 신우이를 안 쓸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최대한 부드럽게 거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아가씨가 저희 아버지 회사라는 이유로 버틸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남편 지인들 도움으로 취직했을 때도 무단 퇴사해서 말 많았잖아요. 아니, 그래봤자 그건 남이고 이건 경우가 다르니까. 그리고 아마 청소는 그 건물에서 관리를 하는 거라서 권한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일이 지방 출장도 많고 공장이나 현장에 나가는 일도 많아서 아마 아가씨가 하긴 좀 힘들 거예요. 딸인 저도 아버지 회사에 취직할 생각을 안 하고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데 말 다 했죠 뭐. 다행히 제가 좀 틈도 없이 단호하게 나가자 시어머니는 다른 말은 붙이지 않으셨고 나중에 제 얘기를 들은 남편도 이건 어머니가 선을 넘었다고 말하더라고요. 만약 본인 동생이 또 일을 그만두면 장인어른 보기 민망한 건 자기라고 말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시댁 식구들이 관련된 문제에 대해 남편과 저와 어느 정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시누이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건, 사고를 만들고 다니면서 저와 남편의 사고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루는 밤에 남편이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잠결에 놀라서 더듬거리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깼는데 전화가 온 곳은 다름 아닌 경찰서였습니다.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던 시누이가 술집에서 옆자리 일행들과 시비가 걸렸고 결국 그 시비가 몸싸움으로 번졌다는 겁니다. 시누이는 그중 3명의 여자분의 얼굴과 몸에 생채기 붙어 한 명은 시누이가 발을 걸어서 발목 골절까지 입게 됐고 한 명은 손목을 꺾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깡패입니까? 이게 한밤의 악몽이 아니면 뭐죠? 늘 그렇듯 남편은 그 밤에 부스스한 몰골로 경찰서에 달려갔고 해가 뜬 후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시누이는 전치 3주의 폭행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고 왔어요. 3명의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만 합쳐서 1,000만 원이었는데 당장 백수로 놀고 있는 첫째 시누이와 하루 벌어 하루 산다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 합의금을 물 수가 있겠어요. 미용실에 취직한 지 몇 년도 안 된 둘째 시누이도 그만한 돈을 모으지 못했을 테고요. 근데 이상하게 남편이 조용한 겁니다. 아가씨 합의금 어떻게 됐어? 기한이 언제까지라는 말도 없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 착잡한 얼굴로 한숨을 쉬면서 모르겠어 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남편이 아끼는 동생이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저도 걱정이 돼서 첫째 시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건 전화에서 정말 황당한 얘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합의금이요? 아, 그거 오빠가 해결해 줬는데? 언니 몰랐어요? 설마 그 오빠가 제 남편인가요? 아니 1,000만 원이란 거액을 남편이 무슨 재주로, 아니 어떻게 아내인 제게 말 한마디 없이 덜컥 시누이에게 줄 수 있죠?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잡혀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고요. 첫째 시누이에게
혹시 남편이 무슨 돈이라고 하면서 줬냐고 하니까 신우이는 뭐 오빠가 적금 든 게 있는데 그거 깨서 마련해줬다고 죽다 살아났다고 하더군요. 아, 적금. 맞아요. 남편이 들고 있던 적금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명의가 남편이었을 뿐이지 돈은 저와 남편 공동 생활비 통장에서 나가는 거였어요. 심지어 본인 월급에서 따로 모은 돈도 아닌 나와 함께 모으던 공용재산을 몰래 빼서 지 동생에게 주다니. 화가 난 전 그날 퇴근 후 집에서 마주친 남편에게 터지기 직전의 화산처럼 고요하게 분노했습니다. 근데 따지는 제게 남편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럼 동생이 당장 고소당해서 앞으로 취업길이 막힐지도 모르는데 오빠가 돼서 가만히 손 놓고 있어? 참, 솔직히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언니 죽고 외동처럼 자라서 형제자매 사이에 끈끈한 관계는 잊었나 본데 이럴 때는 당연히 두 발 뻗고 도와주는 거야. 뭐 한 놈이 썩낸다고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요? 괜히 지 잘못 아니까 더 당당하게 헛소리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 인간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의 바운더리에 내가 들어가긴 하나 싶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 인간이 지켜야 하는 가족이 내가 아니라 사고만 치는 시누이들과 뻔뻔한 시어머니라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나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습니다. 지금 말 다 했어? 19에 하늘 날아간 우리 언니도 30 넘게 처먹은 네 동생보다 철들었겠다. 애초에 우리 언니는 네 동생들처럼 이런 일 자체를 안 만들지. 그리고 언제 내가 애초에 그 돈을 왜 주냐고 했어? 왜 나한테 의논도 없이 덜컥 먼저 주냐고. 주지 말자고 왜 줬냐고 탓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결정에서 날 완전히 무시할 수 있냐고 그 말하는 거잖아. 정말 멍청해서 말을 못 알아먹는 거야? 아니면 뻔뻔하게 못 알아먹는 척하는 거야? 저 스스로 놀랄 만큼 분개에 가깝게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도 놀랐는지 갑자기 정신 차린 척하면서 미안하다, 생각이 짧았다. 본인도 따로 돈을 모으고 또 동생도 빨리 취업하게 해서 그 돈 갚을 수 있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남편이 그 이기적이고 경솔한 행동을 깨닫고 멈췄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또 일이 터졌어요. 종종 시누이들의 SNS를 보곤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아버지 회사에 첫째 시누이를 취직시켜 달라고 했던 후로 계속 백수로 지내는 첫째 시누이의 SNS를 보고 좀 의아했어요. 어떻게 2달 가까이 백수로 지낸 사람이 매일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새로운 물건을 사서 찍은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취직했던 직장에서 1년은 고사하고 고작 수습기간만 보내던 터라 실업급여를 타 쓰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좀 쎄했어요. 저렇게 흥청망청 놀면서 쓰는 돈의 출처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80%의 확신을 갖고 남편이 자는 사이 남편의 휴대폰 속에 있는 은행과 신용카드 어플을 확인했어요. 혹시 현금을 빼거나 돈을 보내서 시누이에게 용돈을 주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더한 짓을 했더라고요. 아예 첫째 시누이한테 카드를 하나 줬더군요. 남편이 갖고 있는 신용카드 중 하나의 내역을 확인해 보니 남편이 전혀 쓰지 않았을 곳의 쇼핑 내역과 음식점 결제 내역, 심지어 숙박업소 이름으로 된 결제 내역이 수두룩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첫째 시누이에게는 그 당시 만나던 남자가 있었거든요. 지 오빠 카드로 신나게 놀고 다녔던 겁니다. 이제는 머리가 끓는 게 아니라 하얗게 질려버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상이 가시죠? 그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 빠져나가는 통장 또한 저희 생활비 통장이었어요. 와, 돌아버리겠더군요. 저는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서 몇 주 동안 수십 번의 결제 내역이 찍혀 있는 신용카드 내역을 들이밀었고 싸늘하게 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걸 보면 지금 당신이 멍청하게 기록이 남는 카드 써가면서 바람을 피운 거거나 아니면 백수인 당신 동생한테 신용카드를 마음껏 쓰라고 준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후자 같거든. 뭐야? 자는 사람 깨워놓고 하는 소리가 고작 그거야? 왜 남의 휴대폰을 뒤지길? 그럼 네가 나한테 뒤지던가. 말 돌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언제까지 나이 먹은 동생 뒤치다꺼리 할 건데?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결혼 전에 말해주던가. 평생 먹여 살려야 하는 식구가 있으니 양해 바란다. 이렇게. 야, 넌 있는 집 자식이 뭐 그렇게 돈에 인색하냐? 애초에 네가 장인어른한테 말 잘해서 장인어른 회사에 서연이 일자리 딱 하나 만들어줬으면 애가 걔한테 돈 줄 일도 없었겠지. 그리고 내가 네 카드 줬어? 내가 내 돈 내 동생 준다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너 이거 월권이야, 월권? 너는 없는 집 자식이라서 내 돈, 네 돈 구분도 못하는 거 아니고? 결혼했는데 이제 와서 경제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자? 그래, 너 그 말 절대 후회하지 마. 남편이 백수인 지 동생에게 준 카드를 도로 가져올 생각이 0.1%도 없어 보이기에 저는 아예 타겟을 바꿔 다음날 첫째 신우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쓸 만큼 쓴 것 같으니까 카드 돌려달라고요. 카드 내어 꼬박꼬박 오빠한테 문자로 가는데 애인이랑 숙박업소 간 기록까지 가는 거 부끄럽지 않냐고 하면서 말이죠. 근데 그 오빠의 그 동생이라고 신우이는 뻔뻔하게 오히려 제게 부끄럽지 않냐고 하는 겁니다. 언니야말로 부끄럽지 않아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남편이 어디에 돈 쓰는지 다 간섭하고 다녀요. 오빠가 나 쓰라고 준 카드까지 왜 간섭을 하냐고요. 그리고 언니가 나 취업시켜줬으면 애초에 이럴 일 없었어요. 언니가 다 자초한 거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요. 제가 그 건방진 말을 듣고 뭘 했을까요? 네, 카드 도난 신고를 해서 정지시켰습니다. 이미 남편의 휴대폰 번호, 주민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등 번호란 번호는 다 알기에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카드사에 전화해서 정지를 시키자마자 그날 밤 득달같이 신우이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뭐 그날 친구들한테 한턱 낼 생각이었는데 다 먹고 카드 결제가 안 돼서 망신당했다고 울고 불고. 아니, 돈 한 푼 안 벌면서 왜 남의 돈으로 한턱 낼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이나 시누이나 계속 제가 저희 아버지 회사에 자리 안 만들어줬다는 걸 걸고 넘어지기에 아예 그 입을 틀어막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작정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저희 아버지 회사에 아가씨 취업할 수 있냐고 하셨죠? 이번에 아버지께 말씀드리니까 사무실이랑 화장실, 창고 청소하는 자리 하나 비었다고 생각 있으면 면접 보러 오라고 하셨는데 아가씨 어때요? 네? 청소요? 네, 청소요. 아가씨 합의금으로 빌려간 돈 나나 이 사람한테 갚으려면 빨리 취직해서 돈 벌어야죠. 무슨 그 돈을 왜 갚아요? 오빠가 그냥 나 쓰라고 준 건데. 무슨 소리예요? 그 돈이 아가씨 오빠만 모은 돈이 아니라 내가 모은 돈이기도 한데. 당신 말 안 했어? 어? 아직. 그럼 지금 말하면 되겠네. 아무튼 아가씨 생각 있으면 아버지께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직원들 출근하기 전까지 청소를 다 해야 하니까 아침 7시 전에는 출근해서 끝내고 화장실 청소는 그 후에 또 나머지 시간에는 자재 있는 창고까지. 들어보니까 아마 오후 5시까지는 끝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돈 갚는 건 매달 그 월급에서 따박따박 떼는 걸로. 어때요? 생각 있어요? 당연히 아버지 회사에 자리가 남았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당연히 인내심이라고는 하나 없는 첫째 시누이가 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걸 알고 던진 말이었어요. 그때 뻥진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의 그 표정. 비슷하게 생긴 가족들끼리 표정까지 비슷하게 지으니 꽤 재밌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더 이상 선 넘는 부탁을 안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둘째 시누이가 문제였어요. 시어머니가 둘째 시누이가 결혼할 남자를 데려온다고
저도 남편도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아니었죠. 둘째 시누이의 결혼을 앞두고 하하호호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들어보니 남자 쪽에서 집안도 괜찮고 능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물도 나쁘지 않았고요. 둘째 시누이는 얼굴이 오밀조밀 예뻤는데 잘 어울리는 한상이다 하고 별다른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통하게 웃으시며 혼수는 걱정 마라. 서인이 올해비가 2천만 원까지는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라는 말을 내뱉기 직전까지 말이죠. 더 환장할 노릇은 시어머니 그런 말에 남편까지 허허 웃으면서 당연하지. 우리 막내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맞장구를 쳤다는 겁니다. 진짜 둘째 시누이 결혼 상대가 시댁에서 나가기 전까지 허벅지를 바늘로 후벼 파는 심정으로 참았습니다. 당장 얼어 죽을 2천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둘째 시누이와 결혼할 남자가 이제 집에 간다고 나갔을 때 저는 억눌러 왔던 질문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던졌어요. 여보, 혹시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따로 둘째 아가씨 결혼 자금 모으고 있는 거 있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 그럼 첫째 아가씨가 깽판 치고 물어줬던 합의금처럼 나랑 둘이서 같이 모은 적금으로 준다는 거겠네? 예, 넌 뭐 그런 걸 따지고 있냐. 그거 너 만나기 전부터 민우가 지 동생들한테 약속했던 거야. 결혼할 때 아버지 대신 혼수해준다고. 오, 전 처음 듣는데요. 근데 그럼 그 돈은 당연히 따로 모아뒀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한 다음에 저한테 말도 없이 그 약속된 돈에 제 돈까지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요. 어머님, 이미 남편이 멋대로 첫째 아가씨 합의금으로 적금 한번 깼고 나머지 적금까지 깨기에는 한 달에 저희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꽤 많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 사람이...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주제에 넘게 내가 한 약속에 대해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냐고. 내 동생 결혼하는데 내가 돈 좀 쓰겠다는데 그렇게 떨버? 네 돈 조금 썼다고 우리 가족 무시하는 거야 뭐야? 너 설마 네 언니는 예전에 죽어서 뭐 자매 결혼이다 뭐다 받을 거 없으니 나한테도 똑같이 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미쳤어? 드디어 너 완전히 도른 거야? 애초에 무시당할 짓을 하지 마 그럼. 우리 결혼한 지 이제 고작 3달 넘었어. 근데 지금까지 당신 가족들 문제로 싸운 게 벌써 몇 번이야. 그중 돈 문제는 또 몇 번이고. 당신이나 당신 가족이나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니?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했냐? 그냥 어머니랑 동생들이랑 오순도순 서로 등골 다 발라가며 살지. 난 그렇게 못 살아. 내가 이 집에 물주로 호구로 들어왔어?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나와 혼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에는 남편과도 시댁 사람들과도 진짜 대면 남처럼 지냈어요. 집에 남편과 둘이 있으면 대화도 거의 안 했고 찬바람 소리만 들렸죠. 근데 그런 어색하고 애매한 분위기가 유지도 되지 못하고 아예 박살이 나는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게 모두 넉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일어났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믿으실까요? 남편은 그날도 술 판다는 핑계로 주말임에도 아침 대바람부터 나갔고 저 혼자 집에 있었어요. 오랜만에 혼자서 느긋하게 보내는데 아직 점심도 되지 않은 시간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어머님. 옆에 민우 있니? 아니요, 나갔는데 무슨 일이세요? 예, 내가 어쩌다가 알게 됐는데 너 그 집 명의 아직도 민우랑 공동명의 아니니? 네? 갑자기 그걸 왜...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너 말 돌리지 말고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같이 산 지 조금만 있으면 반년인데 어떻게 여직 너 혼자 그 집을 갖고 있어? 당장 내 아들 이름 넣어서 공동명의로 돌려야지. 어머님, 이 집 제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 돈으로 산 집이에요.
딸 결혼했다고 제 명의로 해주시긴 했지만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동안 일단은 아버지 재산인 집이라고요. 근데 왜 그걸 당연히 어머니께서 당장 공동 명의로 돌리라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흥, 얘 말하는 싸가지 봐라. 야,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제게 가만히 있으라는 시어머니는 아예 첫째 시누이까지 대동해서 정말 집으로 찾아왔어요. 무슨 이유에선지 시누이는 음식 냄새 풀풀 나는 비닐봉지까지 들고 있었네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에 삿대질을 하며 다짜고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너 대체 뭐가 잘났는데? 뭐가 잘나서 시집와서 계속 내 아들 우리 집안을 무시해. 네가 뭐 직업이 잘났냐? 얼굴이 연예인급이야. 몸매가 잘 빠졌어. 그 조금 잘난 거라곤 지혜비 째까안한 사업인지 뭔지로 돈 좀 만지면서 살 것뿐인 주제. 네, 그 째까난 사업으로 돈 벌어서 산 돈이 이 집이에요. 그렇게 무시하는 사업으로 돈 벌어서 산 집에 왜 그렇게 미련이 있으세요? 그리고 어머니, 저 결혼할 때 뭐 하나 사서 들려주신 적 있으세요? 나중에는 보내주시던 반찬도 반찬 가게 손님 없다고 저한테 사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분이야말로 대체 무슨 자격으로 명의를 돌리라 마라 하세요? 와, 진짜 싸가지 없네. 엄마, 내가 말했잖아. 보통 싸가지가 아니라서 우리 둘이 말한다고 눈 하나 깜짝 안 해. 오빠 들어오면 오빠랑 같이 말해야지. 그러더니 시누이는 갑자기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서 포장된 꼼장어 볶음과 야채 곱창 볶음을 꺼내더니 바닥에 펼쳐놓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그놈의 술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오기 전까지 기다린다고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자리를 피고 앉아서 낮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세상에서 봤던 그 어떤 것보다 추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마치 이성은 없고 본성만 남은 날것의 어떤 걸 보는 기분이었어요. 그래, 알아서 해라라고 생각하며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네요. 남편이 오든 말든 달라질 것 없으니 지들이 알아서 지쳐 떨어져 나가길 바랬어요. 아예 상식 수준이 맞질 않으니 상대할 힘도 나지 않았거든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 불현듯 초인종이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쿵쾅거리는 인간들 때문에 나가보기 싫었는데 문을 열 때까지 누를 기세로 울리는 소리에 어쩔 수 없이 나가봤어요. 그칠 김이 없던 초인종의 정체는 바로 아랫집 이웃이었어요. 주말에 울리는 발 망치질 소리 때문에 참다 올라온 이웃 말이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일단 사과를 한 뒤 올라와서 썽을 내던 사람을 돌려보내고 거실로 도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내가 하지도 않은 잘못 때문에 이웃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했는데 술이나 처먹고 지들끼리 발을 구르며 깔깔거리는 두 사람을 보고 이성의 끈이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나더군요. 저는 당장 바닥에 퍼질러 앉은 두 사람에게 다가갔고 바닥에 펼쳐진 음식이 담긴 일회용 용기를 발로 차버렸어요. 하늘로 날아오르는 일회용 용기에서 튀기는 빨간 기름이 시어머니와 시누이 얼굴에 사정없이 튀었고 웃고 있던 표정은 한순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작작 좀 해요, 작작. 우리 아버지가 사준 내 집 명의 안 바꿔준다고 시위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나한테 이럴 자격도 권리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하라고요. 너 정말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너야말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누가 돈 좀 썼다고 잘난 척하면서 사람을 무시하래? 네가 이따위로 구니까 우리가 널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해서 사니? 차라리 이혼해라. 이혼해서 너희 아버지가 사준 집에서 혼자 살아봐. 순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단어에 분노가 아닌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당기는 배를 잡고 라고 웃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허파에 바람 들어간 사람처럼 웃어 제끼는 절 보고 황당해하는데 저는 눈가에 고인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혼? 무슨 이혼이요?
이혼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쪽 아들 집만 이 집에서 쏙 빼면 되니까. 아, 온 김에 아예 두 사람이 챙겨갈래요? 아니면 내가 용달 불러서 보내도 되고. 뭐?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짐을 빼긴 뭘 빼? 내가 명의만 안 바꾼 줄 알아요? 백내 아들이랑 나랑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어. 법적으로 헤어지면 서류 한 장 안 남는 남남이라고. 맞아요. 사실 저와 남편, 아니 혼인신고도 안 한 이 상황에서 남편이라 칭하기도 뭐하네요. 그 인간과 저는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였습니다. 원래 하려고 했는데 첫째 시누이 합의금 문제가 터지고 제가 좀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 인간과의 관계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요. 사이가 안 좋아져서 한 결정이 이렇게 큰 도움이 됐네요. 이 마당에 명목상 시어머니 시누이 대접할 이유도 없으니 저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냐면 경찰까지 불렀어요. 경찰이 오고 어리 빠진 두 사람을 몰아낸 뒤에 저는 그 인간과 그 인간 가족들의 손길이 닿았던 곳에 한시라도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인간이 들어오지 못하게 도어락 번호를 바꾸고 간단히 제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밤 늦게야 집에 기어간 건지 바뀐 도어락 번호를 누르지 못한 그 인간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는 그저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었어요. 뭐야? 아니, 이거 왜 안 열려? 너 집에 없어? 누군데 너너거려? 나 알아요? 뭐야? 이거 강연 휴대폰 아니야? 맞는데 너 누구시냐고. 아이, 이것 봐라. 네 남편이다, 남편. 나 남편 없는데? 아, 혼인신고 안 하고 잠깐 같이 살던 쓰레기 같은 놈은 있었지. 혹시 그 쓰레기신지? 아이, 아까부터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궁금하면 그쪽 가족한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물어보시던가. 그리고는 바로 전화를 끊었죠. 다음날 술에 깬 건지 아니면 제가 쫓아낸 지 가족한테 무슨 얘기를 들은 건지 연락이 와서 혜원아,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어머니랑 서연이가 멋대로 가서 너한테 난리친 걸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게 일러둘게. 그 집 네 거 맞아. 나는 공동명의 꿈도 안 꿨어. 라고 눈물겨운 변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일 없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같이 살아봤자 너랑 내가 법적으로 부부가 될 일이 없으니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인간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지 어머니랑 동생을 보내서 제게 사과를 시키더라고요. 진짜 끌어 넘칠 것 같은 울분을 삼키면서 이빨까지 꽉 깨물고 이제 그런 일 없을 거다. 우리가 주제넘게 굴었다. 미안하다. 라고 사과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면서 통쾌하긴 했지만 솔직히 좀 귀찮았어요. 사과를 받으면 그걸 용서해야 하는 마음의 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용서를 할 생각조차 없었기에 제 앞에 고개를 숙인 두 모녀의 정수리를 보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제가 아예 집에 있던 그 인간의 짐을 싹 정리해서 예전 제가 시댁이라고 불렀던 그 집으로 보내니 나중에는 아예 협박을 하더군요. 뭐 사실혼 관계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당장 위자료 소송한다고 떵떵거려서 저도 저희 아버지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그 불쌍한 인간에게 말해줬죠. 야, 사실혼 되려면 너랑 나랑 공동재산을 만들었다는 게 입증돼야 하는데 그게 있냐? 너 나랑 같이 든 적금 네 맘대로 깨서 네 동생들한테 다 퍼줬잖아. 심지어 생활비에도 멋대로 손댔으면서 무슨 공동재산이야 이게? 네가 공동이었던 재산에 말도 없이 손을 댄 그 순간 그 관계도 다 깨진 거지. 그리고 너 계속 주제 모르고 설치면 나는 나랑 같이 든 적금 네 동생이 남의 집 귀한 딸들 때리고 물은 합의금으로 쓴 걸로 고소해버릴 테니까 어디 정말 끝까지 더럽게 얽혀보던가. 솔직히 이 얘기를 했을 때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길 바랬는데 의외로 더 끈질기고 구질구질 하더라고요. 분개를 한 저희 아버지가 잡혀 들어갈 작정으로
니놈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테니까 2번 다시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을 때야 그제야 조용해지더라고요. 5달도 안 된 제 스스로 걸어 들어간 악몽 같은 시간이 5년, 아니 50년처럼 길게 느껴졌었습니다. 그 인간 짐을 정리해 용달로 보내고 제 짐과 가구들까지 싹 정리해서 그 끔찍한 인간과의 기억이 있는 집은 전세로 내놨어요. 시설도 인프라도 리모델링한 인테리어도 너무 좋았는데 도저히 그 추잡하고 너절했던 기억들 때문에 살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과 갈라서고 지금까지 부모님 댁에서 함께 살고 있고 딸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들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차라리 계속 엄마 아빠와 함께 살자고 저를 꼬시고 계시네요. 웃긴 건 저도 그 꼬드김에 거의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결혼 정년기의 나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곁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에 떠밀려 분명 더 따지고 신중해야 하는 결정을 눈 질끈 감고 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인간과 결혼을 결심해서는 안 되는 하기 전에 도망가야 하는 사인들이 불현듯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저 나한테 잘해준다는 그 당연한 이유와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갖고 있다는 동질감으로 그 사인을 못 본 척 했나 봐요. 참 어리석었죠. 지금은 친구들과 우스갯소리로 제 결혼 생활이 세계 짧은 결혼 생활 기네스에 올려도 될 정도라고 하지만 내심 그 기간이 더 짧았어야 했다는 생각을 해요. 제 스스로 들어간 그 덫에 길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위험 요소를 안고 들어간 길에서 더 빨리 빠져나왔어야 했다고요. 내가 내린 선택과 결정에 한치 흔들림 없이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지만 때때로 그 믿음이 나를 돌이킬 수 없는 미로 속으로 데려다 놓는 것만 같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적당한 수준의 의심이 오히려 나를 살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뭐든 의심을 하는 것보단 앞으로도 수십 번, 수백 번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게 인간이니 길을 잃으면 왔던 길을 천천히 되짚어 돌아가면 되고 미로 속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벽을 허물어서 탈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마주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네요. 아마 이 사연은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인생 최고의 교훈을 준 그런 사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저처럼 겪어보고 아차 하고 돌아가시지 말고 아, 이런 일을 겪은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굳이 돌다리 두들겨 보지 않고 옆에 튼튼한 다리를 새로 지어서 건너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늘 행복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금방 회복되는 그런 긍정적인 인생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